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제가 변리사님의 인생 철학, 또 비전을 또 인간적인 면모까지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 네. 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네, 네. 이러이러한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아, 이게 사실 사전에 제가 이 질문을 받았는데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사실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라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좀 성실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성실한 사람이 아니고 성실함을 추구하는. 예, 그렇죠. 성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네. 성실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성실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차이가 뭡니까? 성실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고, 아, 추구한다는 의미는 뭔지. 예, 계속해서 그 뭔가 이렇게 발전하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좋게 해석하면 네. 더 앞으로 더 성실해지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셨을 거 아니에요. 앞서서 지하 창고도 내려가 보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창고도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이 사건도 좀 기억에 오래 남는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제 지인 중에 식당을 운영하는 굉장히 유명한 맛집을 운영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만 유명해지 했지 중국에 진출하거나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지인이 이제 중국에 여행을 갔던 지인이 항저우에 놀러 갔는데 항저우에서 이 식당을 발견을 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맛집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인이 야, 너 항저우에도 진출했어? 뭐 이제 대단하다. 예,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집이 짝퉁이었던 거죠. 예. 그걸 알고 봤더니 그 중국에 있던 이제 유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 유학 생활하면서 이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맛집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집의 모든 노하우,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을 공부는 안 하고 그거를 이제 수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그대로 똑같이 네. 뭐 그 식당에 뭐 그 글씨체 뭐 그다음에 뭐 세팅 뭐 이런 반찬 세팅에서부터 메뉴 뭐 이런 완전히 그냥 똑같이 카피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항저우의 그 이제 그 식당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네가 맞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할 정도로. 네,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관건이 뭐였냐면 이 친구가 한국에서 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였어요. 네.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급여를 나간 이 명세가 명확하게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통장을 지키거나 하진 않는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장에 딱 한 번 찍힌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 사람의 이제 한국 이름이 아니라 한국식 그런 그 뭐 이제 중국 사람들 이제 한자 그 중문 한자어로 읽으면 이제 뭐뭐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병음식으로 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거 매칭해서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본인이 아니다 이렇게 증거가 안 되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악의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국의 뭐 무슨 그 유튜브 같은 이런 동영상 사이트를 막 다 뒤지고 뭐 맛집 관련된 리뷰 사이트를 다 뒤지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한국의 무슨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중국의 말하자면 총 매니저로 뭐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이걸 만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내갖고 이제 증거로 제출했었죠. 그래서 이제 승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될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겠죠. 예. 그것까지 찾아내려면 뭐 많은 걸 보셨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뭐 댓글까지 뒤집니다. 그러니까 뭐 쇼핑몰에 아주 사소한 그 사용자 리뷰들 댓글까지도 다 뒤집니다. 네. 혹시나 증거가 될 만한 네, 것인가. 그렇죠. 네. 혹시 그런 댓글에서 찾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유명한 이 한국의 구체 관절 인형을 전문적으로 카피해서 하는 공급하는 그 업자가 있어요.
한국의 이 구체관절 인형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정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품질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이 구체관절 인형을 수집하는 이제 서양의 수집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에 뭐 100만 원이 넘게 팔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뭐 이제 카피를 그대로 해가지고 한 5분의 1 가격에 유통하는 업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한국의 그 브랜드들을 전부 다 상표 출원을 다 해놓는 거죠. 또 브로커군요 한마디로 네, 말하는데. 그리고 타오바오에서 뭐 이제 파워업 판매자이기도 하고, 네네. 뭐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국의 이 구체관절 인형 업계가 거의 이 사람 때문에 초토화가 됐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카피 업자고 악의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중국인들의 댓글들을 찾아냈어요, 저희가. 중국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타오바오를 뒤지다 보니까 이 구체관절 인형 동호회라고 하는 이제 카페 같은 걸 발견하게 됐고 거길 보니까 이 사람이 판매하는 게 실제로는 정품이 아니라 다 복제품이고 품질이 너무 조악하다. 뭐 이런 평들이 막 있는 그런 사이트를 카페를 발견한 거죠. 네. 그럼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되게 중요한 증거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찾아가면서도 네. 승소하기 위해서 네. 찾았던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얘기를 더 해보면 중국의 로펌을 다니면서 중국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뭐 프로그램 복제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진 않지만 중국에서 생활하시고 중국에서 활동하실 때 중국 사람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느 정도의 관념을 갖고 있느냐 이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선 제가 중국에서 이제 처음에 생활을 시작한 게 2008년이거든요. 제가 2008년, 2009년까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지식재산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수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 솔직히 저는 거기서 근무하면서도 아직 거기에 로펌의 실무자들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보다는 못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죠. 중국이 한 최근 10년 사이에 올림픽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2008년이 아마 중국이 제 12차 뭐 경제사회 개발 규획을 새로 이제 발표해서 이제 새로 뭐 5개년씩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이 이제 공장형 경제에서 시장형 경제로 그다음에 하이테크 중심 중심의 경제를 바꾼다. 그래서 지식 재산을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정책 드라이브가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진짜 눈부시게 발전을 합니다. 인식도 많이 바뀌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의 어떤 지식 재산을 베끼고 이제 무단 도용하고 이런 문화는 쉽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샨자이 문화라고 해서 짝퉁도 하나의 그들의 문화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없어지지 않는데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거가 제고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남의 거를 도용하고 베끼는데 그 사람의 권리까지 훔쳐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예를 들면 뭐 기자님의 어떤 새로운 발명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 베끼기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발명을 해놨는데 아직 특허도 안 내놨네? 그럼 특허를 자기가 내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새로운 브랜드를 내놨는데 아직 중국의 브랜드를 안 내놨네? 그럼 똑같이 베끼면서 베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권리까지도 자기가 중국에서 획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하는 거에 한 70~80%는 네.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의 제품을 모방해서 모방품을 잡으러 다니고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의 입장에서의 분쟁보다 우선 뭐가 더 많았냐면 권리를 저놈이 갖고 있어요. 모방자가. 중국에 갖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권리를 우선 무효시키고 우리 권리를 다시 만드는 작업. 이게 사실 제 업무의 한 70~80%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미 권리를 특허청을 통해서 만들어 놨으면 무효하는 게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했었고 제일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효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성을 입증하는 것. 상대방은 일부러 내 걸 갖고 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사, 뭐 심판관, 뭐 심사관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걸 보려고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 이 대리인들이 분쟁을 하는 대리인들이 하는 거는 결국 그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떤
윤리적인 바이어스를 만드는 게 저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그대로 보는데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나쁜 놈과 선한 사람의 구도 이걸 만들어내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판사의 시각을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윤리적인 바이어스를 만들어내는 것, 네. 예, 기울어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제가 하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중국에서 그런 악의적으로 선점당한 권리들을 되찾아오는데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뭐 이력이 그동안 독특하다는 얘기 나옵니다. 과학고 서울대 이공계로 가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중국 가서 변리사. 이렇게 좀 다양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이력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큰 의미가 있는 거는 대단한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사실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크게 이제 그 부도가 나셨죠. 제가 초등학생 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진짜 몇십억의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저하고 이제 제 동생이었는데 한 3년 동안 4명이서 다 따로 살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을 그럼 따로 네, 하셨나요? 제가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고 제 동생은 이모 집에서 살았고 저희 어머님은 외갓집에 네, 저희 아버님 친가 이렇게 그렇게 살았었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 어린 마음에도 야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다행히 약대를 나오셔서 약사로 취직을 하셨고 약국에 그래서 생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야 자격증이 좋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변리사라는 직업을 뉴스에서 보게 됐어요. 네. 근데 전문 자격인데 굉장히 수입이 좋다. 나 저거 해야겠다. 그래서 빨리 집안을 일으키고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변리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사실 되게 좋은 이유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유는 아니긴 한데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변리사 자격을 따고 이런 뭐 중국과의 소송 말고 내가 잘했다라고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중국과의 소송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니까 변리사를 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제가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내는데 변리사가 어쨌든 도움을 많이 줬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지금 또 자녀들을 잘 키워내고 있는 거가 예, 이 직업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으니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일들을 하면서 중국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아까도 이제 뭐 제가 이제 53점 53승을 거두고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였냐면 중국 상표국이 이 케이스를 랜드마크 케이스를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소송을 걸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악의적인 브로커들, 대량의 남의 상표를 가지고 있는 브로커들의 상표 출원들을 자체적으로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제 일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도 생기긴 했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이런 어떤 피해를 크게 입지 않고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데서 저는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또 뭐 저희 자녀들한테 야, 아빠가 그래도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했어. 네,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아이들한테 자랑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직업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작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약간은 어려웠던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하지만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돈이 인생의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즉 본인의 가치관의 중심은 뭡니까? 제 가치관의 중심은 가족인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눈물이 갑자기 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렇게 저희 네 가족이 네 명이서 3년을 그렇게 떨어져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사실은 생을 포기하실 수도 있는 정도의 실패였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을 어떻게 보면 외면하실 수도 있는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 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하루하루를 그 힘든 상황에서 성실하게 사셨던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귀감이었고, 그게 가족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족의 끊어지지 않는 그 가족의 힘,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를 붙잡는 제일 중요한 가치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중국을 이제 진출하게 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도. 근데 내 상표권이 이미 갔네? 없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우선 대비적인 건 먼저 첫 번째 선출원이죠. 먼저 출원을 해놓는 게 일찍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대비를 잘 못해 놓으시죠. 그렇죠. 못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사실은 수습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반응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면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자국 사람 편을 들어주고 자국 기업 편을 들어주지, 외국인이 중국 가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긴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기본적인 중국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막상 그걸 부딪혀 보기도 전에, 또 전문가를 만나서 어떠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국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재산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WTO 가입 이후에 뭐 이런 미국과의 뭐 무역 분쟁도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는 않거든요. 세계 무역 무대에서. 그러니까 지식재산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또 나름의 그런 의무나 또 자체적인 어떤 니즈들이 있습니다. 또 중국 내부에서, 그럼 중국이 또 외국 것만 그렇게 뺏어가느냐?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자기들끼리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서로 베끼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식재산 제도에 관련돼서는 나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그런 이제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중국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억울하게 명확하게 내 건데 남의 그 중국 업체들 베껴가서 권리를 뺏겼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해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상표 브로커 문제는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승소 사례들을 축적해 와서 웬만해서는 이길 수 있는 해법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승소율이 그 이후로도 제가 대략 카운트 해보니까 한 300여 건의 소송을 했는데요. 중국의 상표 소송만 대략 한 80%에서 한 90% 승소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해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그대로 해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인 양 만드는 경우도 많고,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카피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가능하죠. 가능한데 사실 그거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저작권은 그대로 가져다가 카피해서 그대로 트는 거가 이제 사실 저작권 침해고, 그거의 뉘앙스나 이런 어떤 컨셉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다가 만드는 건 2차 저작물이고, 이제 그 2차 저작물 이제를 만드는 권한을 침해한 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게 이제 주관적이긴 합니다. 컨텐츠 협력, 공급 계약 단계에서 계약을 좀 철저하게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불치의 사태들을 막을 수 있는 계약 조항들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계약서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그래도 연구들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